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6.25 전쟁. 우리나라 군인 사상자만 해도 62만 명이 육박했던 가슴 아픈 역사이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도 아직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남북은 서로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북진 통일을 이룰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와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가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한반도를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만약 김일성이 빤스런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현재보다 더한 경제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네래 그때는 솔직히 좀 무서웠다우. 6.25 전쟁에서 한국이 이겼다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6.25 전쟁 초반 우리나라와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었죠.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밀어내면서 북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강계와 개마구원, 두만강 유역의 영토만 남게 되었죠. 물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은 후퇴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스탈린은 한반도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죽네. 스탈린 형님, 제발 군대 좀 보내주세요. 무조건 이긴다고 할 땐 언제고. 기다려봐. 중국에 연락 넣어볼게. 아이고 스탈린 형님, 군사 후원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크렌절 박습니다. 미친 새끼. 야, 내가 봤을 때 넌 안 된다. 그냥 포기하고 만주로 런해. 뭐 이런 식으로 스탈린은 중국에 파병을 요청하면서도 김일성에게 자녀 부대와 함께 만주 지역으로 철수하라고 말했죠. 이 말은 즉 진짜로 북진 통일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저때 유엔군이 북한을 밀어버리고 북진 통일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경우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죠. 왜냐? 김일성은 진작에 도망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말을 따라 만주로 간 김일성은 망명정부를 세울 텐데요. 우리나라는 재판을 열어 김일성을 처벌하려고 하겠지만 중국이나 소련이나 싹 다 북한 편인데 쉽게 김일성을 내어줄 리가 없지. 결국 김일성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겠죠. 그러나 외부에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김일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6.25 전쟁을 기획하고 밀어붙였다는 죄로 실각할 가능성이 있죠. 이후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소련과 중국의 간섭은 더욱 심해질 텐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망명정부를 위해 본인들의 영토를 내어주어야 해서 북한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의 조선족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한반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발 등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방해가 될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심해지겠죠. 이로 인해 북한 망명정부는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통일을 이룬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당장은 성장에 힘쓰기 어렵다고 하죠. 일단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6.25 전쟁 이후 1949년에 비해 남한은 공장시설의 42%, 북한은 60%가 파괴되었는데요. 물론 저 수치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욱 커진 것이었죠. 하지만 빠르게 통일을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에 전후 복구를 해야 해서 원래 역사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복구에만 신경 쓸 수도 없죠. 아니, 한반도에 남아있는 북한의 잔당들이 우리의 영토를 돌려달라 라면서 게릴라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협 속에 살게 되고 한동안 통일한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아니 그래도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면 국경이 중국, 소련과 맞닿게 되니까. 미국은 실제 역사에서도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 복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죠. 심지어 통일 이후 중국과 소련이랑 눈싸움을 하는 상태라면 이에 맞서기 위한 도움을 줬을 겁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에 미국은 독일 등의 미군을 배치해서 소련을 주축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냉전 시대의 일이고 만약 냉전이 끝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싹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 우리나라에 미군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6.25 전쟁 당시 맺은 조약 덕분이죠.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으로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약이죠. 이 조약은 6.25 전쟁 휴전협정 과정에서 체결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길어지자 국제사회에서는 피곤하니까 휴전협정 맺고 빨리 끝내자 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는데요.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각국의 의견은 6.25 전쟁은 휴전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미국에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전? 난 인정 못해.
휴전할 거면 우리랑 군사동맹 맺고 가! 아니 뭔 군사동맹이야. I'm so tired. 이게 지금 뭔 고생이냐. 그냥 휴전하고 끝내자. 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야, 가서 방공 포로 풀어주고 와라. What the fuck? 이봐 크레이지맨 지금 뭐하는 거야? 오케이 동맹하자. 제발 캄다운.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죠. 한편에서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냉전 시대 한반도는 중국, 소련과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었으니까.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이 선언한 극동 방위선 에치슨 라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로 인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6.25 전쟁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미국은 이른바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감금하거나 쫓아내려는 작전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이렇게 미국은 한반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진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미국과 조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든든한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그만큼 군사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는데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주한미군이 없을 때 우리나라 GDP 손실 금액은 최소 928조 2천억 원에서 최대 3041조 6천억 원.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57조 143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21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의 53배가 넘는 금액을 손해본다는 소리죠. 와, 주한미군이 없는 건 확실히 좀 그렇네. 그래도 6.25 전쟁 때 통일했으면 좋은 점도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6.25 전쟁에서 이겨서 통일을 이뤘다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통일 비용에 사용할 돈을 아낄 수 있죠. 통일 비용 추정치는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시아 태평양 센터가 제시한 통일 비용은 최대 5조 달러, 하나로 약 6,515조 원. 2022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약 2,16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에 우리나라 GDP의 3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6.25 전쟁 당시는 경제 수준에 큰 차이가 없던 시기인 덕분에 통일 비용에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통일로 인한 다양한 이점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북한은 철, 은, 금부터 히토류, 우라늄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된 곳입니다. 또한 한반도,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를 묶는 한동의 경제권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통로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에 바다가 있는 일본, 수도인 모스크바와 떨어져 있는 러시아와 다르게 주요 도시와 가까운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다니는 등 바다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중국도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랑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반도를 통일하면 중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영토 문제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중국과 간도를 놓고 국경 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백두산 정계비에 나온 국경선 토문강을 중국 송화강으로 보았고 중국은 두만강으로 해석했죠. 이로 인해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어간 일본이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어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해버렸는데요. 해방된 이후 1964년에는 북한이 조중 변개 조약을 체결해서 국경을 정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간도 협약보다 28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더 확보했죠. 하지만 냉전 시기에 이건 같은 진영끼리 싸워서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좀 양보해 준 거고 통일한국에게도 이런 양보를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중 변개 조약은 천지의 45.5%와 백두산의 서북부는 중국 소유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시 한번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국경 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죠. 국경 문제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텐데요. 이로 인해 중국과의 국경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군인들이 배치되고 중국과 소규모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는 여러 차례 중국과 충돌했죠. 이렇게 6.25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을 이루었다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이득도 있는 만큼 통일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통일이 되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